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이고 일단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어제 수면의 질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 운동 빨리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운동이 너무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한글 책 먼저 읽고, 그 다음 영어 원서 읽고, 빠르게 루틴하고 운동하고 하루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의 성격. 아기는 특정한 소인을 타고납니다. 그쵸? 소인, 디스프리포지션이죠. 소인이란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개인차의 패턴과 그런 패턴의 조절을 말합니다. 어떤 소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 그런 스테러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반응하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유아와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가리켜 보통 기질, 템퍼러먼트라고 하고, 반면 성인이 되면 그것을 성격,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기질, 템퍼러먼트. 오케이, 아기는 템퍼러먼트, 성격. 근데 템퍼러먼트는 되게 조금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오케이, 생체 리듬이 건강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 집중력, 생체 리듬, 그쵸? 저는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가 일어나서 1시간 후에, 1시간까지는 제가 조금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1시간 이후부터 한 5시간까지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 루틴을 모두 끝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생체 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일주기 실케디안이라는 그 단어는 1950년대에 과학자들이 라틴어 circa 주위의 대략과 DM 하루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는 리듬을 뜻합니다. 알람을 주고요. 일주기 리듬은 지구의 자전주기인 24시간을 맞춘 진화상 적응 형태인 생체 시계의 산물입니다. 일주기 리듬 덕분에 우리 심신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더 잘 대비하도록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 뜨는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내가 각성화학 물질, 해 뜨는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뇌가 각성화학 물질, 오레신, 도파민, 노르프라프린이잖아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영어 스펠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레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계속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다시 잠드는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졸음 유발 har물질, 멜라토닌, 아데노신, 가바 등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레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밤에 잘 때는 자는 시간 근처에는 멜라토닌, 아데노신, 가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체내시계는 우리가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활동할 준비를 하도록 이끕니다. 그쵸? 맞아요. 이 호르몬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오케이. 생체시계는 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어린 동물의 생체시계 조직을 나이 든 동물에 이식하면 이식받은 동물이 더 오래 살 정도입니다. 기준시계가 소화, 수면, 각성주기. 오케이. 기준시계가 소화, 수면, 각성주기, 심부, 온도, 배고픔, 각성 수준과 같은 생리작용을 통제하는 다양한 주변 진동자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출력 경로입니다.
식유차 상액은 다양한 뇌 영역의 SEN, 심장폐, 신장, 내부 분비선, 피뉴가를 비롯한 주변 기관에 현재 시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각 정보, 간과 췌장 조직은 혈당 수치와 지질,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와 혈액에서 이질 화합물 제거, 생체, 이물, 해독 작용을 하는 대사 리듬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 소화액이 분비되면 식유차 상액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그 정보를 소화주기 조절에 활용합니다. 발달과학 접근법은 유전자와 문화, 기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생체시계는 이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사례입니다. 생체시계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입력해서 작동합니다. 그 정보란 주로 빛이지만 문화의 영향을 받는 식사 일정과 활동 주기도 포함합니다. 그쵸? 떠오르는 태양이 내뿜는 햇빛이든 휴대전화 충전기가 발하는 작은 청색 광이든 간에 빛은 특정한 유전자를 작동하거나 정지시켜서 오케이. 생체의 시계와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거나 쬐지 않으면 일주기 리듬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화 과정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생체 시계를 설정하려면 빛, 특히 청색광이 필요합니다. 노화로 발생하는 백내장은 노란색이므로 청색광을 차단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 결과 백내장은 망막에 도달한 청색광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송과선이 피니얼 글랜드네요. 내부 분비선이 피니얼 글랜드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anyways. 식유차 상액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 신호가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인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낮 시간 동안 청색광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바람직한 멜라토닌 분비 일정이 회복되므로 수면의 질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휴대전화나 알람 시계,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쐬면 송과선을 자극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리드색을 선택하기 전에 신경과학자 상의에 따르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언제는 무엇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고 얼마나 자는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신경과학자와 시간, 생물학자, 생체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시간생물학자들은 언제 먹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자는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언제? 노인의 경우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쵸? 언제가 중요하죠. 사람마다 하루 중 가장 생기있고 정신이 맑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자,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 균총, 마이크로바이오라, 미생물 균총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이죠, 장. 사람마다 고유한 미생물 군집을 가지며 미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유기체도 저마다 생체 시계를 갖습니다. 미생물 군집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초기 증거는 무엇을 언제 먹는지가 미생물 군집 시계, 미생물 균총의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생물 군집이 식유차 상액에 있는 기준 시계의 정보를 보내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마다 하루 중 가장 생기있고 정신이 맑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흔히 말로 하는 나는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 즉 아침형 인간이고 아내는 올빼미, 즉 저녁형 인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일주기성 유형 크로노타입이 서로 다릅니다. 일주기형 유형이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에서 비롯되지만 환경과 경험과도 상호작용합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일몰 후에도 계속 청색광에 노출되면 유전자 배련에 변화가
발생해 일주기성 유형이 유전자 차원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대 근무자 대부분이 타고난 일주기성 유형과 충돌하는 그 생활을 하며 이는 사고와 우울증, 세사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대 청소년은 수면 패턴에 특이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많이 분비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성 호르몬. 미국에서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려는 초기 움직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운영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안타깝게도 직원 개인의 생체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근무 시간을 배정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엄청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질병으로 인한 근무 시간 손실, 심각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기성 유형은 유전되며 각 개인별 차이를 유발하는 수많은 유전자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하는 생체 시기. 나이가 들수록 시교차상해 SNL 오가는 신호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같은 신호품질 저하가 나타나는 원인은 신경계 수초 손실 혹은 태아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노화와 더불어 신경학 물질과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며 오후 4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 시계를 잊어버리면 보카 브레이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휴양지 는 90세 노인처럼 살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식욕자상의 신호, 진폭이 줄어들고 왼쪽으로 이동, 주기전, 점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이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수면 기상, 섭식 주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입이 좀 안 풀렸어요. 지금 제 읽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일주기성 리듬이 장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이식을 할 수 있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노화하는 생체 시기 취약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수명 연장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침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발소프레신 신호 품질이 저하하면 수면 각성 활동 주기가 점점 조각나고 심부, 온도 리듬의 지장을 초래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면의 질과 양을 떨어뜨려 따라서 낮 시간에 더 많이 졸리게 된다. 그쵸? 진짜 수면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거 좀 시끄럽나? 음악 소리가? 아닌데? 오케이. 60세 무렵이 된 사람들은 기억, 문제 해결, 공각지능, 추론, 섬세한 운동 협응, 운동 수행 등 다양한 심리 시험에서 수행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면 정상이지만 오후 중반에 늦게 시험을 실시하면 40대나 50대 성인에 비해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정신이 또렷지 않고 이른 시간대에 하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경우 주기에 혼란이 발생해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악영향은 사소하고 훨씬 더 확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영향력을 알아채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전자와 문화,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50세일 수도 있고 60세, 70세, 80세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없는데도 일주기 리듬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만성염증, 암, 발병을 나타내는 조기 징후입니다. 특히 낮은 시차 이동과 불규칙한 빛 노출로 아이고야 입이 아직 안 풀렸네요. 괜찮아요? 노출로 일주기 리듬에 반복적인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대사증후군, 면역결핍, 뼈와 근력 저하, 심혈관계 질병, 암, 수명 단축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이른 저녁에 혼돈과 기억력 저하를 나타내는 경향을 일컫는 일몰 증후군, Sundowner's syndrome, 저녁에 일주기성 리듬 교란을 결과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여행, 생체 시계가 하는 일 중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바로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 분비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밤이나 겨울 극지방처럼 빛이 적으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 생산을 줄입니다. 젊을 때는 생체 시계가 비교적 유연하고 쉽게 바뀌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시간이 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낮에 일찍 햇빛을 맞거나 태양광 램프를 이용하십시오. 겨울철 역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트 갭을 MBC 부족하기 때문에입니다. 차이트 갭을 또한 추운 날씨에 가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섭식과 관련된 시간 표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으로 잠들기 전에 밝은 빛을 피하고, 수면 위생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어두운 방,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을 구입하십시오. 해서 수면을 취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원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기 리듬을 살펴봤으므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가 24시간 주기 안에서 일정 시점에 잠자리에 들고 쉬라고 예측합니다. 생체 시계는 심부 온도를 조정하고 소화 속도를 낮추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도파민을 억제하며 그 밖에 조절해야 할 수많은 사항을 감독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혹은 늦게 잠자리에 들면 이런 조율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과 조금 어긋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2시간 이내 음식을 섭취하면 중추 일주기 리듬이 간과 위, 장애인의 일주기 리듬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코올은 수면 주기와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지방 식품은 생체 주기를 전진시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광선요법과 멜라토닌 치료는 일주기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특히 노인에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장애나 경도인지 장애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치료법들이 알츠하이머병 자체를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멜라토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상호작용해서 위험한 아밀로이드 원성류 형성을 억제했으며 일주기 리듬 손상과 알츠하이머병의 상관관계는 이미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아이고야. 계절성 정성장애, 계절성 정서장애, 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분장애와 집중력 장애를 유발하며 겨울철에 낮이 짧고 우중충해질 때 발생합니다. happy 건강하고 healthy 증상이었고 asymptomatic 기운이 넘치며 peppy 지각력이 있고 perceptive 젊다 useful 해질 것입니다. happy를 일으킬 happy stands for caffeine.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기분 전환 물질이다. 이걸 기분 전환 물질로 와우.
조금 번역이 그러네요. 많은 사람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각성 물질이죠. 각성 물질. 섭취하면 각성도, 경계의 수준, 집중력 향상을 경험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특히 시간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일주기 리듬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조 수행. 나는 질병 수명과 대비되는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 세태를 모면하면서 충분히 생산적이고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하루 중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성 구간, productivity span, 너무 좋아요. productivity span, efficiency span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산성 구간, 그쵸? 하루 중 어떤 때는 세상의 기력을 발휘하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식사운동, 수면이 체력의 건강과 활력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 인체의 생활 리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일주기성 리듬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네, 일주기성. 슬케드는 리듬이죠. 아이고야. 약간 짜증감이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이런 괜찮아. 이쯤에서 내 헛소리 잠재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를 샀다고 해서 권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특히 조리했을 때 몸에 좋은 식품이고 이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상호심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립선암과 유방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및 여러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춥니다. 이제 내 헛소리 잠재기가 걷잡을 수 없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헤이와이어. 한 건을 했든 1만 건을 했든 수술 집도로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대략 10년마다 과학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의견을 내놓는 듯합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가 지방을 먹지 말라고 했다가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가 탄수화물만 먹으라고 했다가 구석기 원시인처럼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방이 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이 경영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연구법의 문제점은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하는 경향, 수면 시간, 의학에 대한 태도, 수분 섭취, 일상생활에서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모두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첫째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으며 헤로인 중독자도 있고 프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심리학 및 개인차와 신경과학이 용납하는 그 일반화를 대비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식이요법 연구의 그 역사는 대조 실험 부족과 사람들의 대사작용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바꾸는 방식, 포도당 대사, 지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가 리포프로틴 라페이즈,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요소.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아니, 해석이래. translate. 맞아, 번역을 잘못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능성의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A 식단은 B 식단이나 다름없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임산부가 환자의 식품 신진대사 유전자형에 맞춰서 가장 이로운 식단을 처방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개인화되어야 되죠. 영양 유전 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등장했습니다. Nutrigenomics. 현재 우리 인간의 소화기 계통은 수많은 년에 걸쳐 인류가 지난 그 산물입니다. 약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식물 채집과 어획, 사냥이나
들짐승의 사체 수집으로 생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주식은 살코기, 생선, 과일, 채소, 뿌리, 알, 견과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구석기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인류가 아직 일반적인 미국의 식단에 포함하고 있는 다량의 당이나 염분, 동물성 포화지방을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식단은 우리 몸, 우리 유전자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그 기술과 식품 생산산업의 산물입니다. 제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제품 공급 업체는 상호심사 과학 연구를 꼭 집어 제시하면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화 anecdotes 1화의 복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통제하지 않는 그 조건에서 나온 관찰이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과학 데이터는 변수를 구분하고 조건을 기록하고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추세를 관찰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항산화제 홑 유전자 unpaired electron이죠. unpaired electron을 가진 원자나 분자 이온은 불안정성, 하나는 불안정성이다. 하며 이를 가리켜 프리라디컬이라고 합니다. 프리라디컬을 활성산소인데, 프리라디컬은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할 때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체내 세포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세포 그 소기관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프리라디컬의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 술, 담배 연기, 살충제, 대기 오염물질과 같은 물질을 섭취했을 때도 프리라디컬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번역을 엉망진창으로 했네요. 여기 anyways 프리라디컬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전자를 붙잡음으로써 DNA와 세포막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분자가 다른 분자로부터 전자를 얻고 그 분자에 프리라디컬을 남깁니다. 얼마 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동안 프리라디컬을 가진 분자들은 모두 세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암과 당뇨병,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수명을 줄인다고 여겨집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LDL, 저밀도 단백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찌꺼기 축적을 유발합니다. LDL 심지어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프리라디컬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프리라디컬을 줄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은 1960년대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관건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프리라디컬 산화로 인한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자가 항산화제이고 어떤 분자가 항산화제가 아닌지에 관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 사실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항산화제로 자주 언급되는 잘 알려진 물질로는 레티놀, 바이타민 A, 베타카로틴, 레티놀, 전구체,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코르빅 액시드, 오케이, 바이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일부 오메가3, 왜 부드럽게 읽을 수 없죠? 오메가3 fatty acids인데, 자, 다시 일부 오메가3 지방산, 진짜 어렵다. 일부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연, 징크, 항산화제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대단히 강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작용할 수 있고 프리라디컬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물질이라면 무엇이든 항산화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셀레니움,
셀레늄. 오케이. 예를 들어 셀레늄은 직접 작동하지는 않지만 간접작용으로 특정 프리 레디컬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브라거 이거 활성산소예요. 반면에 토코페롤 안돼. 토코페롤 비타민 E, 토코페롤 비타민 E. 오케이. 수소 원자를 줌으로써 직접 작용합니다. 현재는 식품이나 보충제 분자가 프리 레디칼에 수소 원자를 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실제 살아있는 그 유기체 안에서도 그러리라고 보장하는지, 그 분자가 우리 생각처럼 작용할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항산화제 보충제는 심혈관계 질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항산화제 보충제가 면역계나 송산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 방어기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빈약한 식사를 하는 그 인구 중 일부나 임산부의 경우 보충제가 유익할 수도 있으나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항산화제 일종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건강을 증진하는 그 운동 효과를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리님.